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1세가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오스만 1세가 만든 이 나라는 메흐메트 2세 때 가서 임팩트 있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나라를 만들었던 민족은 튀르크 민족인데요. 이들은 다른 이슬람인들과 다르게 동방에서부터 이주를 해온 민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등장하는 한국과 중국 북부에 있었던 돌궐이 바로 이 튀르크 계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왔다라는 건데요. 이 메흐메트 2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리던 이스탄불인데요. 여기는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동서 문명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외부의 침입을 강력하게 방어를 해냈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나타나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방어하는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는 효율적으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는 사실 성벽이 높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해협에다가 쇠사슬을 스쳐서 접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올 수 있는 곳은 이 육지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흐메트 2세는 밤을 이용해서 배를 이렇게 육지를 이용해서 옮겨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포를 쏴대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두꺼웠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정복을 당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당시에 성벽은 이렇게 파괴된 채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동서양의 요충지였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획득한 메흐메트 2세는 이곳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림 1세 때 가서는 이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이슬람교의 본산지였던 메카와 메디나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지역만 차지했던 제국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집트 그리고 이슬람교의 수도 그 본산지였던 메카와 메디나까지 다 차지하고 심지어 유럽 대륙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이집트로 피신해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이 칼리프의 칭호를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넘기면서 술탄이 칼리프까지 겸하는 술탄 칼리프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용어상의 좀 특징 하나 살펴보면은 본래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정치 종교의 지도자는 칼리프입니다. 칼리프가 정치 종교 지도자였다가 나중에 술탄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술탄은 정치 지도자 거기에다가 칼리프는 이제 정치 종교가 아닌 종교 지도자로서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술탄 칼리프를 얻게 됨으로써 이때부터는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이슬람 세력의 종교적인 지도자까지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술탄이라고 함은
뭐 동아시아에서는 황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는 바로 이 슐레이만 1세 때의 최전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슐레이만 1세는 군대를 더 끌고 가서 유럽의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유럽 연합 함대가 물론 교황과 에스파냐가 중심이 된 이 유럽 연합 함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거를 또 격파를 하면서 지중해 교역의 모든 이익을 슐레이만 1세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던 오스만 제국인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었던 통치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일단은 티마르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술탄이 직접 통치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토는 관료나 군사들에게 분배를 해준 겁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월급을 매일 뭐 현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이 분배해준 영토에서 나오는 세금 징수권 이거를 사실상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금 징수권을 통해서 걷어들인 이 세금을 이제 봉급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제국을 운영하면서 술탄이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데브시르메라는 데서부터 옵니다. 데브시르메 제도는 크리스트교 청년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10살, 12살 이쯤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발을 해서 뭐 이슬람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키고 이들을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와 그 다음에 관료로 충당을 하는 제도가 바로 데브시름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스만 제국을 이끌었던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했던 것이 바로 이 데브시름의 제도. 원래 이들이 정복했던 비잔티움 제국은 크리스트교 국가입니다. 이 크리스트교 국가를 정복하고 나서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다수의 크리스트교를 지배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 형태를 점점 바꾸면서 이슬람교의 세력을 더 넓혀 나갔던 제도가 바로 데브시름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술탄의 강력한 권력의 원천이 바로 된 것이 이 예니체리라는 겁니다. 이 예니체리는 술탄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술탄이 직접 움직이는 부대. 술탄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며 술탄의 명령이 있으면 바로 움직이는 부대가 바로 예니체리인데요. 이 예니체리는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다 충원이 됩니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크게 활약하고 그 활약을 바탕으로 고위 관리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크리스트교 청소년들 중에서도 데브시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 이슬람교로 바뀌면서 예니체리가 됩니다. 예니체리로서 술탄 최측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으면은 이들은 점점 제국 내 고위 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향후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한 루트를 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데브시르메를 통해서 예니체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았던 거죠. 물론 나중에 예니체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 예니체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이 개혁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 중앙집권 체제만 강화해서 이렇게 제국이 운영되었느냐? 이 제국은요, 다른 이슬람 왕조들처럼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 종교, 뭐 전통 이런 거 다 인정해 줍니다. 단, 이 지즈야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 사람 머리에다가 매기는 머리수마다 매기는 이 세금만 납부하면은
뭐 종교자치 공동체인 밀레트, 뭐 그리스도교 밀레트 아니면은 뭐 조로아스터교 밀레트 이런 여러 밀레트에서의 자치를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도 자신의 종교는 유지한 채 이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탄에게 그냥 세금만 내면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위 관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지지아를 납부하더라도 자기 자녀는 데브시르메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제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데브시르메와 예니칠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스만 제국의 경제 제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차지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중해를 독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의 무굴 제국과도 교역을 해요. 그래서 육지를 이용한 교역은 다 오스만 제국이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동서양의 중개무역을 주도를 하면서 이 중개무역을 주도했던 흔적으로 남은 것이 바로 이 바자르라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무굴 제국에서 넘어온 향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도자기나 차, 비단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터키시 커피와 같은 커피 문화도 유럽에 전파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새로운 교역로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움직이게 되었고, 지극히 유럽인들 관점의 용어입니다만 신항로 개척이란 것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중해 무역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독점하면서 막대한 중개 무역으로 이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스만 제국의 여러 가지 문화도 한번 볼 건데요. 이들은 본래가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자신들의 본래 민족인 튀르크족의 문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정복했던 페르시아 지역과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다 하나로 융합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기존의 시설물들을 무조건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츰 하나 살펴보죠. 먼저 학문적인 분야는 동서교역의 요충지에 있다시피 천문학, 지리학, 수학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이 많이 발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쪽에서는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어서 궁정문학이 발달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건축 분야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스크의 기본적인 특징이긴 한데요. 이 모스크는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위에 돔을 올리고 옆에다가 첨탑인 미너렛을 세웁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은 이 여러 가지의 돔이 중첩되어 있는 모스크를 세웁니다. 대표적인 모스크인 꼭 알아두셔야 될 모스크인데요. 술탄 아흐메드 사원 블루 모스크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돔이 한 건물에 여러 개씩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이렇게 돔을 세우기는 모스크가 발달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세운 모스크 안에는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 특유의 그런 문양들이 들어갑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이용해서 벽면을 장식을 합니다. 그 아라베스크가 발달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같이 좀 봐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며 제국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오스만 제국은요,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 지속된 제국의 600년 사이에 이제 아무 일이 없었으면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제국이 그렇듯이 잘 나가는 시기가 있으면은 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막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하고 이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개혁안, 그리고 그 개혁안이 실패함으로써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